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globally 이야기를 듣는 connected 순간 civilization. 여러분이 알던 한국 고대사는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The 전 세계 Neolithic 고고 Hongshan 학계를 culture 경악시킨 has 홍산 revealed 문화의 itself 비밀. through research beautiful 여기는 and 한국 mysterious 서울의 한 relics of 제야학회 unknown 세미나실. deities and larger-than-life 평소처럼 조용하던 statues. 학술 모임이 단 Discovered in 한마디로 1983, 아수라장이 it can be 되어버렸습니다. said that no other site 단군의 건국은 기원전 typifies and 2333년이 imparts the 아니라 Hongshan spiritual heritage 3300년대가 more than 맞습니다. New 러시아에서 온 Helene, 저, featuring an 북한에서 underground 탈북한 goddess temple 역사학자, complex, 그리고 beautiful and 수십 명의 mysterious 제야 relics 연구가들. of unknown deities 우리는 and 열띤 토론을 larger-than-life 이어나갔습니다. statues. 그때 Discovered in 누군가 조용히 1983, 말했습니다. it can be said that 요임금 no other 때라는 site 표기. 이건 typifies 사대주의의 and 산물이었습니다. imparts the Hongshan 진짜 spiritual 연대는 heritage 천년이나 more than 앞섭니다. New. 도대체 누가 왜 한국의 역사를 1000년이나 깎아내렸을까요? 그리고 왜 이 사실이 지금까지 감춰져 왔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 문명의 시작점을 완전히 뒤바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에서 동북아 고대사를 연구하던 역사학도 알렉세이 이바노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과 바이칼 호수 주변의 고대 유적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극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신석기 시대 유물들이 한반도의 것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은 저를 항상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가을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교환연구원 자격으로 밟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 주말, 저는 곧바로 암사동 선사유적지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토요일 오전이었죠. 6,000년 전 신석기인들이 살았던 움집터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전시관에 진열된 빗살무늬 토기들은 제가 시베리아에서 연구했던 것들과 문양이나 제작 기법이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습니다. 가이드가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은 약 6,000년 전 신석기인들의 집터입니다. 한강 유역의 비옥한 땅에서 수렵과 채집, 그리고 초기 농경을 하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흔적이죠. 저는 그 순간 손을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신석기 문화에서 출발한 한민족이 실제로 국가의 틀을 갖추고 역사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가이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교과서에 나오는 듯한 대답을 했습니다. 단군 왕검께서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우셨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2333년이라. 상당히 구체적인 숫자네요. 그 연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고대 문헌에 그렇게 정확한 연도가 기록되어 있나요? 가이드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고려시대 학자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라는 책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해, 무진년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경종이 울렸습니다. 요임금? 중국의 전설적인 성군 요임금을 기준으로 한국의 건국 연대를 정했다는 말입니까? 러시아에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각 민족의 기원, 신화와 건국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 정체성의 근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자국의 시조 건국 연대를 중국 군주를 기준으로 정했을까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급하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제왕운기, 이승휴, 단군연대, 요임금, 무진년. 검색할수록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고조선과 단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고조선과 고구려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 한다는 뉴스들만 가득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2333년일까? 누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정했을까? 그리고 왜 한국 학계는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지 않는 걸까? 이 모든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일찍 저는 다시 한강변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안개가 강물 위로 피어오르는 장관을 보며 천천히 걸었죠. 머릿속은 온통 어제의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너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2333년이지? 누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숫자를 정했을까? 숙소로 돌아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제왕운기 원문을 찾아보았죠. 고려 말기 학자 이승휴가 쓴 이 책에는 분명히 요임금 무진년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승휴는 단군의 건국을 중국 요임금의 즉위년과 같은 해로 설정했는데 정작 그 이전 시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강단사학계, 즉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고조선을 신화의 영역으로 치부하며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고조선을 연구하면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며 기피한다는 글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했죠. 이건 러시아 학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슬라브 민족의 기원을 찾기 위해 그 어떤 신화와 전설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였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고조선, 부여, 고구려의 역사를 모두 중국 지방정권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산문화라는 요하 유역의 고대 문명을 중화 문명의 일부로 규정하며 한반도 문명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와 학계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고조선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니 대부분이 제야 사학자들의 책이었습니다. 주류 학계의 연구서는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 중에서도 환단곡이라는 책에 대한 논란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책이 위서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우리 고대사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서관 한 구석에서 묵묵히 책을 읽고 있던 한 노신사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 친구가 고조선에 관심이 있나 보군요. 요즘은 이런 책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는 러시아에서 온 연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 외국인이 우리 상고사에 관심을 갖다니 반갑습니다. 혹시 제야사학회라는 곳을 아시나요?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고조선과 단군의 연대 문제를 다룰 예정이죠. 관심 있으시면 꼭 오세요. 주류 학계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명함에는 한국상고사 연구회 김영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군 2333년의 진짜 뿌리를 찾아야겠다고. 그것이 단순한 신화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된 역사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제 직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 뒤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수요일 저녁, 저는 서울 종로구의 한 오래된 건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상고사연구회라는 작은 팻말만이 이곳이 세미나 장소임을 알려주고 있었죠. 계단을 내려가니 예상보다 넓은 공간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장년층이었지만 젊은 연구자들도 꽤 보였습니다. 세미나실 앞쪽에는 여러 발표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유독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정한 검은 양복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다른 발표자들과 달리 어딘가 긴장한 모습이었죠. 곧 사회자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과 출신으로 작년에 탈북하신 정여명 박사님이십니다. 북한 학계의 고조선 연구 성과를 직접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강단이 술렁이었습니다. 탈북학자라니. 저도 놀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북한 학계와 교류가 있었지만 한국에서 직접 북한 학자를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정여명 박사가 마이크를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양에서 30년간 고조선사를 연구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남한 학계에서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단군 건국 기원전 2333년의 허구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집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단군 건국을 남한에서 말하는 2333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로 봅니다. 기원전 3300년대, 어쩌면 그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연구하고 있죠. 왜냐하면 2333년이라는 연대 자체가 중국 사대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제가 품었던 의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한 참석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남한에서는 계속 2333년을 고수하는 겁니까? 정 박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우리 상고사를 축소하고 왜곡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그들이 만든 역사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은 학자들이 주류가 되었죠. 게다가 중국을 의식해서 고조선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또 다른 발표자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삼국유사 원본에는 환국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일제시대의 환인으로 고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단군의 조부를 나라에서 개인으로 격화시킨 거죠.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여명 박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현명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고조선 건국은 홍산문화 시기와 맞물립니다.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 사이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시기가 성경에 나오는 욕단의 동방 이주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성경과 단군을 연결시키다니. 저는 노트에 미친 듯이 받아 적었습니다. 북한이 오히려 우리 고대사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여명 박사의 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며 더욱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에는 고려시대 문헌인 제왕운기의 원문 사진이 나타났죠. 한문으로 빼곡히 적힌 구절들 중 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삼척 출신 고려 유학자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에는 단군이 요임금 때 무진년의 나라를 세웠다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전 2333년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한 참석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정확한 연대를 기록한 것 아닙니까? 정 박사가 고개를 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이승휴가 살았던 고려 후기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기였고 유학자들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국의 요순 시대는 인류 문명의 황금기였고 모든 역사의 기준점이었죠. 그는 잠시 물을 마신 뒤 계속했습니다. 이승휴는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중국의 성군 요임금과 같은 시대에 위치시킴으로써 우리도 중국만큼 오래된 역사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우리 역사를 중국의 틀에 가두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고대 문헌들의 연대 비교표가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중국 문헌에서 요임금의 즉위를 무진년으로 본 것은 후대의 역산입니다. 그런데 이승휴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단군의 건국연도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대주의적 역사인식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저는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단군의 건국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합니까? 정 박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북한 학계에서는 다양한 고고학적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최소한 기원전 3000년 이전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홍산문화의 유적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때 청중 속에서 한 노학자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서울대에서 정년 퇴직한 사람입니다. 정 박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주류 학계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교과서와 연구가 2333년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정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북한에서도 처음엔 남한과 같은 연대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재검토가 시작되었죠. 김일성 종합대학 연구팀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원전 2333년설은 고려시대 사대주의자들이 중국 연표에 맞춰 조작한 것이다. 실제로는 1000년 이상 더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젊은 연구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역사가 모두 거짓이란 말입니까? 정 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이라기보다는 축소되고 왜곡된 것이죠. 단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대하고 오래된 역사를 되찾자는 것입니다. 사대주의 때문에 우리 스스로 역사를 깎아내린 것을 바로잡자는 거죠. 세미나 중간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가 구석 자리로 가서 홀로 앉았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고대사의 퍼즐 조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단군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연대를 인위적으로 낮춰 적을 수밖에 없었던 사대적 상황이 있었던 거구나. 이승휴는 당시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고려의 유학자였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없었겠지. 그래서 중국의 요임금을 기준점으로 삼은 거야. 보리차의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역사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죠. 만약 정여명 박사의 말이 맞다면 단군의 실제 건국 시기는 기원전 3000년 이전, 아니 어쩌면 3300년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1000년이나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셈이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여명 박사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의 고대사 논쟁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각 민족의 기원을 찾는 연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자국의 고대사를 축소하려 한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정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식민사관의 잔재입니다. 일제가 36년간 우리 역사를 왜곡했고 해방 후에도 그 틀을 깨지 못했죠. 게다가 중국을 의식하느라 제대로 된 연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단군의 연대를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정 박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한 증거가요. 바로 홍산문화와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셈의 후손 욕단 이야기 아십니까? 욕단이 동방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시기가 수메르 문명 시대와 겹칩니다. 기원전 3500년 전후죠. 만약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 끝까지 이동해서 정착했다면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성경과 단군을 연결시키다니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정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동과 정착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단군의 건국은 기원전 3300년대로 볼 수 있습니다. 2333년보다 1000년이나 앞선 시기죠. 그리고 이 시기는 홍산문화가 절정에 달했던 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하는 거구나. 홍산문화와 욕단의 이동, 단군의 건국.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야. 휴식 시간이 끝나고 세미나가 재개되었습니다. 정여명 박사가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더욱 진지했죠. 화면에 고대 근동 지역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뻗어나가는 붉은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단군 연대의 실마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을 아십니까? 거기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셈의 후손 중 하나인 욕단입니다. 정 박사가 성경 구절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을 보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동쪽 산 지방인 스발까지였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쪽 산이라는 표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한 참석자가 대답했습니다. 파미르 고원,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을 거쳐 동북아시아로 이어지죠. 정확합니다. 정 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의 시기를 추정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성경 연대기와 고고학적 증거를 종합하면 욕단의 이동은 수메르 문명 초기, 즉 기원전 3500년 전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수메르 도시국가들의 연대표가 나타났죠.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4000년경부터 3000년경까지 번성했습니다. 이 시기에 인구 증가와 도시 간 경쟁으로 많은 집단이 새로운 땅을 찾아 이주했죠. 욕단의 후손들도 그중 하나였을 겁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 한반도까지는 너무 먼 거리 아닙니까? 고대인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대인들의 이동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크로드가 열리기 훨씬 전부터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교역로가 있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죠. 그는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동 경로상의 고고학적 증거들입니다.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남부에서 발견되는 청동기 유물들을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점진적으로 문화가 전파된 흔적이 명확합니다. 특히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급격한 문화 변동이 있었죠. 한 젊은 연구자가 반문했습니다. 그래도 성경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비학문적이지 않습니까? 정 박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종교 경전으로만 볼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역사 기록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고고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바빌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관련 기록들이 그 예죠. 그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만약 욕단의 후손들이 수세대에 걸쳐 동쪽으로 이동했다면 이동과 정착에 200~300년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3300년경에 극동 지역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시기가 단군 조선의 실제 건국 시기일 수 있다는 거죠. 제 귀에 그의 말이 맑게 울렸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시대의 큰 흐름을 보라는 거구나. 정여명 박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 가득 요하 유역의 위성사진이 나타났죠. 붉은 점들이 여기저기 표시되어 있었는데 모두 홍산문화 유적지였습니다. 이제 홍산문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중국 요하 유역, 정확히는 내몽골과 야오닝성 일대입니다.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번성했던 고대 문명이죠. 바로 이 시기와 지역에 주목해야 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홍산문화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 사진들이 나타났죠. 옥으로 만든 용 조각, 여신상, 정교한 토기들, 그리고 거대한 제단과 무덤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한 원시 부족의 유물이 아닙니다. 제단, 신전, 여신상, 옥기, 대규모 돌무덤. 이미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 종교의식, 계급 구조가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단군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홍산문화의 대표적 유물인 곰 토템과 새 토템을 보세요. 단군 신화의 곰과 환웅의 새 상징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명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 홍산문화 인구의 상당수가 동쪽과 남쪽으로 이동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가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홍산문화 지역에서 발견된 빗살무늬토기, 적석총, 옥장신구들이 한반도 신석기, 청동기 유적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문화의 연속성이 명확하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홍산문화가 고조선의 직접적 전신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북한 학계에서는 이미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홍산문화 말기인 기원전 3300년에서 3000년 사이 이 지역의 지배 세력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로 확장하면서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봅니다. 청중 속에서 누군가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홍산 문화를 중화 문명의 일부라고 주장하는데요. 정 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바로 동북공정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홍산 문화는 황하 문명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입니다. 오히려 시베리아, 몽골, 만주, 한반도로 이어지는 북방 문화권에 속하죠. 유물과 유전자 분석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만약 단군의 연대를 기원전 3300년으로 올려본다면 욕단의 이동 시기, 홍산 문화의 전성기, 그리고 단군 건국이 모두 하나의 시간대에서 만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홍산 문화 기원전 3500만 3000년. 단군 건국 기원전 3300년대 추정.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정 박사가 마무리했습니다. 2333년이 아니라 3300년대. 1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 때문에 1000년의 역사를 스스로 버린 겁니다. 그때 세민하실 뒷자리에서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청바지에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죠. 열정적인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제야사학회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전업학자는 아니지만 제 월급 대부분을 고대사 연구에 쏟아붓고 있죠. 정 박사님 말씀에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오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최근 발굴된 유물들을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적석총, 복골 전통. 이 모든 것이 요하 지역과 한반도를 잇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화면에 유물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강원도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와 홍산 지역 토기의 문양이 얼마나 유사한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문화권, 같은 민족의 증거죠. 한 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김진수가 당당히 맞받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일제가 만든 틀에 갇혀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근 유전자 분석 결과 홍산 지역 고대인의 DNA가 현대 한국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반면 한족과는 차이가 큽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김진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 역사를 축소합니까? 중국은 홍산을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는데 정작 우리는 침묵하고 있어요. 정여명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선생 말이 맞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학계의 태도죠.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주류 학계는 이를 무시합니까? 간단합니다. 김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일제 식민사학의 잔재. 둘째, 중국 눈치 보기. 셋째, 기득권 지키기. 이 삼중 장벽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단군의 연대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하는 사실입니다. 홍산 문화, 유전자 분석, 탄소연대 측정, 유물 비교. 모든 것이 기원전 3300년을 가리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특히 열광했죠.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학위도 없는 제야 연구가가 이렇게 치밀하게 연구하다니. 김진수가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더는 가려진 역사를 방치할 수 없어요. 잃어버린 1000년을 되찾읍시다. 김진수가 자리로 돌아가자 그의 발표에 고무된 또 다른 젊은 연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양고 고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이현진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DNA 분석, 탄소 연대 측정은 기본이고 이제는 심해 탐사와 위성 분석까지 가능하죠. 화면에 서해 지형도가 나타났습니다. 주목해주세요. 약 2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때 전 세계 해수면은 지금보다 약 120m 낮았습니다. 그 결과 평균 수심이 40여 미터에 불과한 서해는 오늘날처럼 바다가 아니라 광활한 평원으로 드러나 있었죠. 학계에서는 이를 황해 평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이현진이 계속했습니다.
이 평원에는 인류가 거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어민들의 그물에 토기 조각이나 석기가 걸려 올라오는 일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어업 부산물이 아니라 해저에 과거 인류 활동의 흔적이 묻혀 있다는 정황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단군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현진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오키나와 근해에서 발견된 요나군이 해저 구조물 말입니다. 그것이 자연 형성인지 인공 구조물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분명히 해수면 상승으로 잠긴 옛 지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같은 원리로 서해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고대 거주지나 구조물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신 음파 탐지 기술로 서해 해저를 조사하면 놀라운 발견이 있을 겁니다. 라이다와 3D 음향 스캔으로 지형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시추 장비로 퇴적층을 뚫어 고대 환경을 복원할 수 있죠. 김진수가 거들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서해 대륙붕을 대상으로 해양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현진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미세 화분 분석, 퇴적층 연대 측정, 해적 코어 시료 채취. 이런 과정을 종합하면 과거 인류가 남긴 흔적을 찾을 단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한 노학자가 조심스레 반문했습니다. 너무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현진은 단호했습니다. 흑해에서도 실제로 해수면 상승으로 잠긴 신석기 정착지 흔적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역시 빙하기 당시 광활한 육지 평원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 사람들이 거주했을 가능성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죠. 그렇다면 서해라고 다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진실은 드러납니다. 서해 평원 혹은 요나군이 해저 구조물 같은 곳을 제대로 탐사한다면 홍산 문명과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단군 시대를 입증할 실마리조차 그 속에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여명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바다 밑에도 역사는 남습니다. 땅 위 유적보다 보존 상태가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기술이 그 벽을 뚫는 날, 우리는 새로운 고대사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현진이 자리로 돌아가자 세미나실 앞쪽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그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죠. 저는 대학학 강단에서 사학을 30년간 가르쳐온 최종호 교수입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는 모두 추측과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단군을 신화가 아닌 역사로 본다는 것 자체가 비학문적이죠. 김진수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럼 중국의 황제나 그리스의 트로이는 어떻습니까? 신화에서 시작했지만 고고학적 증거로 역사가 됐잖아요. 최 교수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홍산 문화를 단군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무런 문헌적 근거가 없는 비약입니다. 정여명 박사가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문헌적 근거가 없다고요?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통감. 수많은 사서에 단군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연대를 잘못 설정했을 뿐이죠. 그 기록들은 모두 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려나 조선시대의 민족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창작한 신화죠. 그때 제야학회 젊은 활동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중국 사서인 위략,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도 고조선 기록이 나옵니다. 외국 문헌이 증명하는데도 부정하시겠습니까? 최 교수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기록들도 기원전 2300년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3300년은 터무니없죠. 정여명 박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2333년이라는 숫자에만 매달려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연대 자체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제시했잖습니까? 증거라. 최 교수가 비웃었습니다. 북한 학자의 주장과 제야 연구가들의 추측을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진수가 분노했습니다. 그럼 일제가 조선 사편수회에서 우리 역사를 축소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환국을 환인으로 고친 것은요? 최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음모론에 기대지 마십시오. 역사는 실증적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실증적 증거요? 이현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탄소연대 측정, DNA 분석, 유물 비교. 이 모든 게 실증적 증거 아닙니까? 최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학계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여명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학계라. 일제 식민사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 학계 말입니까? 중국 눈치나 보면서 고조선 연구는 기피하는 그 학계요? 세미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교수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최 교수가 나간 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세미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교수 2명이 들어왔죠. 그들은 최 교수의 동료들인 듯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연세대 동아시아학과 박준영 교수입니다. 최 교수님 대신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홍산문화는 중국 고고학의 내부 변종일 뿐입니다. 단군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김진수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박 교수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홍산문화는 황하문명의 북방 변형이며 중화문명의 다원일체 구조의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죠. 정여명 박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그게 한국 학자의 자세입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홍산문화 지역은 현재 중국 영토입니다. 당연히 중국사의 일부죠. 황하문명 체계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이현진이 분노했습니다. 그럼 고구려도 중국사입니까? 발해도요? 영토가 중국에 있다고 역사까지 중국 것이 되는 겁니까? 박 교수 옆에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감상적입니다. 국제학계의 표준은 중국 학계의 연구 성과를 인정하고 있어요. 국제학계라. 정여명 박사가 코웃음 쳤습니다. 중국 돈을 받는 서구 학자들 말입니까? 공자학원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소들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박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에서 온 분이 한국 학계를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북한의 역사 왜곡은 어떻고요? 정 박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북한은 우리 역사를 스스로 축소하지는 않습니다. 남한처럼 중국과 일본 눈치를 보며 침묵하지도 않죠. 김진수가 덧붙였습니다. 홍산문화의 옥기, 적석총, 빗살무늬토기가 한반도에서 그대로 발견되는데도 무관하다고 우기시는 겁니까? 박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화 전파와 민족 이동은 다릅니다. 홍산인이 곧 한민족 조상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증거가 없다고요? 젊은 활동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는 왜 무시하십니까? 홍산 고인골 DNA가 한국인과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박 교수의 동료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연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자료죠. 청중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기준입니까? 한국 교수가 맞습니까? 박 교수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 한중 관계가 악화됩니다.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실 겁니까? 정여명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역사의 진실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천년의 역사를 경제 논리로 팔아넘기자는 겁니까? 세미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주류 학계가 이 정도로 중국에 종속되어 있다니. 라운드 테이블 토론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 교수 일행이 떠난 후 남은 사람들끼리 둥글게 앉았죠.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진실을 찾으려는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정여명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왜 우리 상고사가 이렇게 지워졌을까요? 그 시작점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가 두꺼운 자료철을 꺼냈습니다. 조선사편수회를 아십니까?
1922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기관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조선사를 편찬한다고 했지만 실제 목적은 우리 역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이었죠. 김진수가 보충했습니다. 일본인 주도로 35권의 조선사를 편찬했는데 고조선은 신화로 격화시키고 한사군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정 박사가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악랄한 건 전국의 고서와 사료를 수집한다며 모조리 긁어모은 겁니다. 8만 권이 넘는 책을 거둬들였죠. 그중 상당수가 소각되거나 일본으로 반출됐습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책들이 사라진 겁니까? 단군 관련 서적들이 집중 타깃이었습니다. 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규원사화, 단기고사, 부도지 같은 책들이죠. 일부는 숨겨져 전해졌지만 대부분은 영영 사라졌습니다. 이현진이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일본 천황의 정통성 때문입니다. 만약 단군 조선이 기원전 3000년부터 2000년 이상 존속했다면 일본 역사는 초라해지죠. 그래서 단군은 신화로, 고조선은 미개한 부족 연합체로 만든 겁니다. 그가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마니시 류라는 일본 학자가 주도했는데 그는 조선인은 역사를 기록할 능력이 없었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반도사관, 정체성론, 타율성론. 모두 그때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김진수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더 한심한 건 해방 후입니다. 친일 사학자들이 그대로 대학 교수가 됐고 일제가 만든 역사체계를 그대로 가르쳤죠. 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병도, 신석호 같은 사람들이 한국 사학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조선 사편수의 출신이었죠. 한 노학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조선을 제대로 연구하면 제야 사학자 취급을 받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정 박사가 말했습니다. 일제는 단군의 건국을 부정하고 기자 조선서를 밀어붙였습니다. 중국인 기자가 조선을 문명화했다는 논리죠. 한 세대가 지나니 이게 정설이 됐습니다. 이현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원래 기록은 어땠습니까? 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단군을 실존 인물로 봤습니다. 세종실록에도 단군 제사 기록이 있죠. 그런데 일제 36년 동안 모든 게 뒤바뀐 겁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333년을 고수하는 거군요. 일제가 만든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네요. 정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제가 지운 1000년을 되찾아야 해요. 정여명 박사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일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도 우리 역사를 지우는데 한몫했죠.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966년부터 76년까지 중국에서 벌어진 문화대혁명. 마오쩌둥이 주도한 이 운동으로 중국 전통 문화가 파괴됐죠. 문제는 그 여파가 우리 역사에도 미쳤다는 겁니다. 김진수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중국 사서들이 대량으로 소각됐습니다. 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속에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관련 기록들이 많았죠. 홍위병들은 무차별적으로 고서를 불태웠습니다. 한 참석자가 의아해했습니다. 중국 책인데 왜 우리 역사가 들어있죠? 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고대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중국 정사에도 동의전이 있고 우리 역사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죠. 그런데 문혁 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문혁 이후입니다. 중국은 살아남은 사서들을 재편집하면서 동의 관련 내용을 축소하거나 왜곡했습니다. 이현진이 분노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 박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특히 홍산 문화가 발견된 이후 더 심해졌죠. 만약 홍산이 동이족 문화라면 중화 문명의 기원이 흔들리니까요. 김진수가 보충했습니다. 중국은 70년대부터 동북공정을 준비했습니다. 고조선과 고구려를 중국 지방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를 재편했죠. 정 박사가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에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문혁 이전 중국 사서에는 조선은 기자 이전부터 독립국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본에는 그 구절이 사라졌죠. 한 노학자가 한탄했습니다. 그럼 원래 기록은 영영 사라진 겁니까? 다행히 일부는 살아남았습니다. 정 박사가 말했습니다. 대만이나 홍콩, 일본에 보관된 고본들이 있죠.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명사에는 조선은 단군에서 시작해 기자로 이어졌다고 돼 있었는데 현재 중국 판본은 기자가 조선을 교화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현진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 학계는 이런 사실을 모릅니까? 정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면서도 침묵하는 거죠. 중국 눈치를 보느라. 경제 논리에 묻혀서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김진수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제가 지우고 중국이 덮어 씌우고 우리 학계는 방관하고 삼중으로 역사가 왜곡된 거네요. 정 박사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단군 3300년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대 문제가 아니라 빼앗긴 역사를 되찾는 일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기록을 없애면 역사도 사라진다. 하지만 진실은 어딘가에 남아있다. 저는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정리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 왜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 고대사를 지우려 했는지 그 핵심 이유가 뭡니까? 정여명 박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동북아시아 문명의 주도권 때문이죠. 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홍산 문화와 요하 문명이 황하 문명보다 앞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주장하는 중화 문명. 세계 4대 문명이라는 프레임이 무너집니다. 김진수가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황하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입니다. 그런데 홍산은 3500년이죠. 500년이나 앞섭니다. 정 박사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홍산이 황하와 전혀 다른 문화권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이게 인정되면 동아시아 문명의 출발점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국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5000년 역사를 자랑하죠. 그런데 홍산이 우리 것이 되면 그들보다 우리가 더 오래됐다는 게 됩니다. 이현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을 하는 거군요. 홍산을 빼앗아야 하니까. 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론을 내세워 홍산을 중화 문명에 편입시켰죠. 그리고 고조선도 그들의 지방 정권으로 만들려 합니다. 김진수가 분노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황가의 만세일개설을 지키려면 단군이 신하여야 합니다. 실존 인물이면 일본보다 한국이 더 오래된 나라가 되니까요. 정 박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단군 건국이 기원전 3300년이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종주국이 되는 겁니까? 한 젊은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종주국이라기보다는 문명의 시원이죠. 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농경, 청동기, 문자, 국가체제. 이 모든 게 요하 지역에서 시작돼 사방으로 퍼진 겁니다. 이현진이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하네요. 홍산과 요하 계열이 황하보다 이르면 동아시아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